발로슨 칙칙한 기사는 가라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은 신년맞이 2018년 총결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상식의 반대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염현석 기자도 올라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카더라를 그렇다로 바꾸는 사실주의자 염현석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신년을 맞아서 염 기자도 이제 올라와서 2018년 총결산하려면 세종시에도 새해가 밝았나요? 제가 작년에 퇴출 위기를 한번 겪었기 때문에 막 그다지 밝지는 않은데 미세먼지가 세종시가 되게 심해요. 서울보다 훨씬 심한데. 그래요? 네. 바람이 안 불어서 그런가? 아니요, 특히 분지형이에요. 이게 우리나라는 대부분 도시들이 분지에 많이 발달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종시가 전형적인 그 충청도에 안에 있는 분지 형태여서 바람이 불어도 먼지가 잘 안 나가고 안 부르면 더 안 나가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 가로수들이 있잖아요. 혹시 세종시에 와보면 정말 웃긴 게 뭐냐면 가로수들이 다 빼짝 말라 있어요. 그래도 도시가 이제 계획한 지 10년 그리고 활성화된 지 한 5년 정도 됐으면 아무리 가로수가 안 컸어도 조금은 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거의 안 컸어요. 공무원들이 똑바로 관리 못한 거 아닙니까? 본인들 집값이 많이 달려있을 텐데 과연 자, 그럴까요? 오늘 발칙한 경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이제 새로운 해를 맞았으니까 2019년 무슨 해죠? 돼지해. 돼지해. 그럼 미세먼지 먹고 돼지고기 한번 삼겹살 굽는데. 자, 2018년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각자가 뽑은 베스트 뉴스 그리고 워스트 뉴스, 긍정 뉴스와 부정 뉴스를 좀 꼽아서 한번 무엇이 있었나, 어떻게 이제 2018년이 흘렀나 한번 볼게요. 염 기자 먼저. 주제부터 하나씩 말씀을 드리죠. 그럴까요? 염 기자 어떤 거 고르셨어요? 제 주제가 가장 이제 영역이 포괄적이다 보니 그 시작하기 굉장히 좋은 주제고 그래서 이제 간단히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 1월 30만 명이 훨씬 넘는 취업자 증가폭이 있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취업자 증가폭이라는 거는 경제 성장이 있으면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1년 전만 하더라도 그 적정한 취업자 증가폭은 30만 명 정도로 예상이 됐었어요. 그리고 정부의 목표는 30만 명을 훌쩍 뛰어넘는 38만 명. 그러니까 40만 명 근처까지 좀 취업자를 늘려보겠다. 그래서 막 현황판 막 걸어놓고 뭐 일자리 정보 해갖고 일자리 위원회도 만들고 막 그랬었죠. 그렇게 야심차게 시작한 첫 달, 1월 달 좀 괜찮았어요. 근데 2월 달도 나쁘지 않았어요. 원래 2월 달이 취업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물론 계절적인 요인도 있고 일수도 작고 뭐 이렇다 보니까. 그런데 조금 조짐이 안 좋았죠. 그러다 3월 달부터 한 자릿수로 줄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염현석 기자가 처음에 딱 고용이 안 좋아지니까 이게 연중으로 계획된 예산 부분이 이제 예산 집행이 안 되면서 그 다음 예산이 집행할 때까지 공백이 좀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를 어느 언론에서도 안 나왔었는데 분명하게 짚어줬어요. 그래서 예산이 집행되면 될 줄 알았는데 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하도 안 되니까 추경을 굉장히 일찍 시작했었거든요. 미니 추경이라고 해서 그때 얼마였죠? 4조, 5조? 뭐 그 정도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나는데요. 굉장히 추경치고는 작은 수준의 미니 추경을 즉각적으로 시행을 했는데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 한 6, 7, 8 되니까 갑자기 착살이 나기 시작했죠. 고용이. 그때 가장 처음에 나왔었던 문제가 이제 최저임금이 나왔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걸 이제 결정이 났을 때 그 즈음이거든요. 이게 갑자기 최저임금이 막 20% 가까이씩 오르니까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고용하는 그 종업원들이 있고 그 일자리가 상당한데 거기에서 계속해서 줄어드니 이렇게 일자리가 너무 힘든 게 아니냐. 그랬을 때 이제 정부에서 했었던 얘기가 있었죠. 시행을 아직 제대로 해보지도 않아서 그 정확한 통계 자료를 이제 나오기까지 힘들다. 한 6개월 정도 걸릴 것 같다. 제대로 얘기할 때까지. 그 얘기를 그냥 경제 정책이 아니라 거의 정치 공세로 그쵸. 무슨 정책을 펴도 최저임금 얘기가 나왔던 게 그 2018년이었죠. 그때는 거의 6월 이후에는 기승전 최저임금, 기승전 근로시간이었거든요. 경제가 안 좋다 하면.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정부가 10월 그렇게 이제 고용이 너무 힘들다가 10월에 그 그린북이라는 걸 발간을 합니다. 그게 기획재정부에서 그린북이라고 최근 경제 동향이라는 이제 그 종합적인 자기네들의 그 우리나라 전망을 담은 책을 내놔요. 미국의 베이지북하고 같은 거. 비슷한 겁니다. 거기에서 뭐가 사라졌냐면 그 견조한 호조세라는 말이 빠져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이냐면 정부에서는 이렇게 고용도 안 좋고 뭐 내수도 안 좋고 다 안 좋다고 하지만
계속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찍었거든요. 맞아요. 네네. 예.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아직 견조한 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있다라고 예, 예.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정부가. 그런데 10월에 그 얘기가 쏙 빠집니다. 증가세란 호조세라는 얘기가 빠지면서 11월부터 많이 나왔었던 게 좀 이따 이주 앵커가 이제 말씀하실 미중 무역 문제이 나오면서 이제 불확실성이 커졌다라고 이제 갑자기 이게 턴 어라운드를 하거든요, 전망을. 왜 전망 자체를 바꿨다라는 거는 저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고용이 나아질 기미가 전혀 없다라는 이야기가 마찬가지예요. 조금이라도 기미가 있었으면 그러니까요. 그렇게 얘기 안 네, 했을 거예요. 네. 그러면 문제는 왜 이걸 워스트로 뽑을 수밖에 없었냐? 일단 올해 처음 38만 명이라는 목표치를 중간에 하반기 경제 정책을 내놓으면서 18만 명으로 절반 이하로 줄입니다. 맞아요. 예. 그 절반 이하도 못했어요. 지금 10만 명이거든요. 네, 올해 예. 취업자 증가폭이 10만 명이면 거의 그 자연 증가세만큼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 30만을 하던 게 연 10만을 한 거니까. 아니요, 연월 평균 10만 연월 명. 평균? 네. 아, 예, 연월 평균 10만 명을 한 거니까 그 자연 증가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2.6%의 그 자연 증가분보다 못한 거라고 얘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내년에도 2.6%면 그 최소한 10 그때 권순우 기자가 잠깐 어떤 기준으로 그 인구 감소를 얘기했었을 때 20만 명이라고 했었냐면 예. 경제 성장률 2.6%를 고려하고 인구 감소분을 감안을 했을 때 한 20만 명 정도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못 채우는 거예요. 15만 명을 예측을 했으니까. 거기에 5만 명 정도는 정책으로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그 저기죠. 한전 전력기술의 1박 2일 인턴 캠프가 일자리다 뭐 이런 거. 아, 그게 5만 명이에요. 왜냐면 그런 것도 인턴이라는 게 있어요. 다 예, 빠졌거든요. 필요해요. 예.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단기 일자리 중심으로 공공기관을 집중적으로 이제 만들겠다. 그게 이제 재정을 쏟아부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라고 올해 목표를 제시한 게 15만 명이기 때문에 고용이 여전히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만약에 내년에 똑같은 자리에 있어서 워스트를 또 뽑는다면 또 고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올해 저는 전망도 고용을 별로 좀 좋지는 않은 거네요. 그러네요. 꼽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긍정 뉴스. 그 농산물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농식품을 많이 뽑았었던 게 물론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 증가율이 20%가 넘고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의 3배 가까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되게 알려지지 않은 얘기죠. 그러니까요. 네. 알려지지 않았죠. 그리고 특히 우리가 그 과일 하면 네. 수입 과일을 다 사 먹는 걸 우리는 생각을 했었잖아요. 네네. 예. 근데 우리 과일도 해외 굉장히 많이 팔리고 아마 거의 2자릿수 증가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거든요. 어떤 과일이 좀 많이 팔려요? 리포트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샤인머스켓이라는 포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포도예요? 청포도 같이 생긴 그거 네네. 아니에요? 오. 그게 우리나라에서 수출한다고요? 네, 우리나라에서 한 3만 원 정도예요, 한 송이에.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하는데. 그런 거 원래 집에서 많이 먹잖아요. 아, 그래 많이 드시죠? 네, 그거 뭐 이렇게 아우, 명절 때나 중국에서 파는 샤인머스켓은 못 먹습니다. 한 송이에 8만 원에 팔려요. 아, 진짜요? 와. 이만한 포도 한 송이에 한 8만 원. 이게 너무 비싸잖아요. 예. 세 송이에 18만 원에 팔아요. 아. 근데 그 정말 없어서 못 판다라는 말이 맞을 정도로 많이 팔리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맨날 이제 경제를 보다 보면 권 기자도 그렇겠지만 제조업을 좀 중심으로 보다 보니 농수산물의 이제 수출량이 얼마나 되고 또 그게 증가율이 얼마나 되면서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는지 사실 인식을 못 하고 사는데 사실 그걸 정말 올 한 해 동안 다 직접 경험하면서 오신 거네요. 그렇죠. 새롭게 와. 눈을 뜬 분야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처음으로 농식품 얘기를 했었을 때가 아마 종자 이야기를 했었어요. 예, 네, 네. 그 종자 이야기에 처음에 관심이 있어서 농업 쪽에 관심이 생겼는데 의외로 수출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관련 첨단, 뭐 4차 산업 관련 사업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게 있어서 아마 내년에도 관련 취재가 많이 될 것 같은데 그럼 또 긍정 뉴스로 많이 또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수출이 1년에 6천억이 넘어섰잖아요. 예, 이제 예. 올해. 거기에서 이제 농식품이 얼마나 또 증가하게 될지도 굉장히 미미해요. 아, 70억 벌 미미하긴 조금 넘었는데. 미미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잖아요. 한 송이에 8만 원짜리를 그쵸. 파는 거니까. 신성장 동력입니다.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네. 올해 동안 어떻게 성장하는지. 포도 신성장 동력으로 포도를 한번 밀어보시죠. 포도 좋습니다. 자, 저는 이제 부정 뉴스로 그 미중 미중 무역 무역 분쟁을 꼽았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이 에피소드가 너무나도 뿌듯했던 게 제 에피소드 화를 말씀드리면 318화 저희 팟캐스트 기준으로 본인 거 홍보하시는 다시 들으시라고 예.
그 제목을 일부러 나바로가 그린 그림에 트럼프가 색칠하고 있다 이렇게 적었었는데 그 이유가 그때는 항상 그 연중 내내 거의 미중 무역 분쟁은 11월 중간 선거용이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제가 그리고 이걸 발제했던 때가 한 9월쯤이었었고 이 시점에도 비슷한 이야기는 계속 오고 갔었는데 이제 피터 나바로 교수의 책을 이제 읽다 보니까 이거 미중 무역 분쟁 끝날 것 같지가 않은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을 딱 전해드리고 나서 한 10월쯤 됐었나요? 한 달 있다가 이제 시장의 뷰가 아예 돌아섰죠. 이건 미중 무역 분쟁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거는 그냥 트럼프 임기 내내 갈 것이다라고. 패권 경쟁이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이 시점이 그 시점이에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경기의 호조세가 빠졌던 10월. 그 비슷한 시점에 이제 뷰가 다 돌아섰었죠. 근데 저는 굉장히 이게 애정에 갔던 이유가 저는 취재 기자가 아니다 보니 남들보다 정보를 먼저 습득하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뷰가 바뀔 거라는 거를 좀 저는 미리 생각했다는 거 이런 게 좀 굉장히 니네는 들어서 알고 나는 전망을 한다. 나는 분석을 해서 전망을 한다. 그래갖고 심지어 지난번에 가장 LNG 많이 가스 들었다. 오를 때가 돈 많이 벌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저의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되신 분이 한 분이라도 계셨다면 물론 부정 뉴스이긴 하나 그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부정 뉴스를 뽑아봤고요. 긍정 뉴스를 BMW 화재 사건으로 꼽았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거였었어요. 디젤의 이제 정말 사실 이거는 제가 공부한 게 아니라 이제 같이 방송하면서 권 기자도 수차례 얘기해줬죠. 염 기자도 저한테 계속 얘기해줬죠.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디젤의 종말을 알리는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해줬었는데 그거 인식을 못하고 있었죠. 인식은 못하고 있다가 BMW 화재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 당시에 했던 얘기가 딱 그거였었어요. 권 기자 그때 기억나죠? 디젤 게이트 사건이 있었을 때 폭스바겐 사건이 있어요. 배출가스 조작 사건이 있었을 때 유일하게 배출가스 조작으로 걸리지 않은 회사가 있었으니 그게 BMW였는데 그렇죠. 성능의 BMW. 그렇죠. BMW는 배출가스를 조작하지 않았으나 기술력으로 배출가스를 안 나오게 하다 보니까 화재가 났다. 그럼 이제는 우리가 그 상용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딱 두 가지잖아요. 배출가스를 조작하든지 아니면 불이 나든지. 결국은 그 성능을 유지하려면. 그렇죠. 결국은 이제 디젤 엔진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순간이 온다는 건데 거기에 종지부를 찍어준 사건으로 저는 BMW 화재 사건을 꼽았던 거고. 근데 여기서 연장선상에 뭐가 있냐면 요즘에 국제유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하잖아요. 물론 직접적인 이유는 누구나 다 공급 과잉이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입김에 의한 공급 과잉도 있겠지만 결국은 공급 과잉인데 그럼 왜 이렇게 공급 과잉이 일어나는 것이고 앞으로 많은 투자자들 이제 원유나 뭐 이런 것에 투자하는 투자자들 그리고 원유 채굴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원유보다 다른 에너지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왜 눈을 돌리고 있습니까? 라고 애널리스트한테 물어봤더니 이제 자동차 안 만들잖아요. 디젤도 정제 거의 줄일 거잖아요. 그리고 전기차 만들고 수소차 만들면 휘발유도 크게 필요성이 줄어들잖아요. 뭐 하겠어요? 원유 채굴 안 하겠죠. 라고 하는 걸 들어보니까 최근에 이제 그 원유 시장에 참가하고 있는 투자자의 마음까지도 좀 어느 정도 해석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다시 천연가스로 귀결되는 거는 또 연결이 되니까 저는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에 있어서 BMW 화재 사건이 굉장히 큰 이제 뷰의 전환, 종지부를 찍었다는 점에서 저는 이걸 긍정 뉴스로 뽑아봤습니다. 근데 굉장히 상징적이었던 게 그 수송용 에너지가 얼마나 많으냐에 대해서 실감을 잘 못하시는데 전체 원유 채굴량의 한 절반 정도는 산업용이에요. 플라스틱 만들고 막 이러는 건데 그렇죠. 나머지 절반의 한 40, 50% 정도는 수송용으로 다 써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쓰는 원유를 에너지로 쓰는 거의 절반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원유를 안 쓰면 전체 석유 중에 에너지로 쓰는 것 중에 절반은 날아간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어서 권 기자의 부정 뉴스부터 볼까요? 긍정 뉴스부터 볼까요? 부정 뉴스부터 하죠, 순서대로. 저는 뭐 사실 원래 금융이 있을 때도 구조조정 취재를 워낙 많이 했어요. 그럼요. 금호 타이어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금호 그룹 자체의 구조조정을 계속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마지막 카드였는데 이제 박삼구 회장이 그룹을 재건하면서 금호 타이어까지 그분 대단한 분입니다. 돈 감자 당해가지고 자기 재산 다 날린 다음에 몇 년 만에 막 몇천억을 막 만들어내는 그런 마이다스 손인데. 뭐 그 과정이 껄끄러울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게 금호 타이어였는데 결국은 그 박근혜 정부부터 계속 이어왔던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토종 기업, 그 전라도의 토종 기업인 금호 타이어를 중국에 매각하는 것이 맞냐 틀리냐. 그랬을 때 이제 이거를 매각을 하려는 쪽은 거기라도 안 사면은 금호 타이어는 문을 닫아야 된다.
라는 상황이었고 나머지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거짓말하지 마라. 그냥 국내에서 할 수 있는데 왜 중국에다 외국 자본에다 팔려고 하냐. 그러면서 굉장히 갈등이 있다가 결국 그 최후의 날까지 이걸 끌었어요. 산업은행에서 언제까지 이거를 오케이 안 하면 네. 그냥 법정관리 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그 안건이 제가 알기로는 다 보고가 됐어요. 위에까지. 그래서 정말 그날까지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도장을 찍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마지막에 가면 정말 재밌는 일이 많이 펼쳐져요. 갑자기 SK그룹이 인수한다. 네. 그러면서 원래 마음이 어쩔 수 없이 망하느니 중국에라도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네. SK그룹이 산다고? 네. 그럼 나 글로 갈래. 근데 거기서는 SK그룹엔 실체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과정을 또 안 믿는 거죠. 이거 중국에 팔아먹으려는 놈들이 있으니까 SK를 못 들어오게 한 거다. 그러면서 막 이런 그러다 갑자기 난데없는 저 타이어. 저기 타이어뱅크. 타이어뱅크가 우리가 살겠다. 그래? 이거 사면 애국자야? 그러면서 갑자기 기자회견 쫙. 네, 그 법원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를 받고 계셨던 분이 갑자기 그러면 내가 살게. 네. 그러면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제 도대체 이게 무슨 사건이냐 그러면서 완전히 대한민국 전제가 들썩들썩했어요. 정말요? 이게 네, 맞아요. 단순히 타이어 회사 하나의 일인데 이게 또 이게 그 지역적 특성을 갖다 보니까 또 이게 지역 그 패권 같은 싸움도 되고 일자리도 연계가 많이 되어 있었죠. 일자리 연계 많이 돼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첫 번째 매각을 할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인데 네. 모든 대권 후보가 다 나와서 못 팔게 했어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그때 못 팔게 하면 결론이 그러면 이걸 진짜 후하게 해서 박상구 회장한테 돌려줘야 된다라는 그림밖에 안 남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박상구 회장에게 주기는 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네. 결국은 법정 관리를 가면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최후의 순간 진짜 거의 마지막 날 딱 돼가지고 결국 타결이 되고 결국 중국의 더블스타로 금호타이어가 넘어가게 그렇죠. 됐습니다. 네. 그것도 GM 은? GM. 네. 와, GM 화끈했죠. 딱 오더니 뭐 철수한다 말다 그러다가 갑자기 딱 그 외국 사람 흰머리 외국 사람 딱 와가지고 그렇죠. 나라 돈 내쇼. 돈 내면 내가 뭐 기업 생각해보고 생각해보고 아니면 뭐 우리 철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내가 중대한 결정은 이제 하는 거 봐서 그렇죠. 하겠습니다. 중대한 결정이라고 표현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그럼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게. 근데 네가 약간 트럼프식 그 전략이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좀 비슷했던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대한 결정을 한다 그러면 내가 좀 고민을 좀 해볼게요. 그랬더니 네. 갑자기 그래요? 그러면 일단 우리 군사공장 폐쇄하고 시작합시다. 그래서 군사공장 바로 폐쇄시켜 버렸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진짜 이제 한국 정부도 굉장히 이제 많이 몰려 있었죠. 니네 지금 이 일자리 다 날려버리려는 거냐라는 네. 그 측과 반대편에서는 지금 GM 자본 애들에게 이게 좀 농락당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굉장히 좀 치열하게 맞아요. 이도저도 못하면서 정말 건 바이 건으로 계속 걸렸어요. 이게 뭐 이거를 뭐 채권으로 하냐 주식으로 하냐 걸리고 이거를 뭐 1,000억 걸리냐 2,000억 걸리냐 맞아요, 3,000억 걸리냐 7,000억 걸리냐 계속 걸리고 나중에 그거 다 정리되고 나서도 연구개발법인을 나누냐 마냐 또 하고 임단협도 한다고 했다 안 한다고 했다가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때도 연말에 한번 방송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좋진 않죠. 당연히 몇천 명이 또 회사를 나갔어야 그렇죠. 되니까. 네. 약 한 15,000명 넘었던 직원들이 10,000명 초반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강한 구조조정이긴 했는데 어찌 보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GM이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자본이니까 네. 우리나라 국내 정치 신경 안 쓰고 앞으로 니네 세단 이제 안 팔릴 거니까 하지 마. 세단 만드는 군사공장 폐쇄. 네. 대신 우리가 잘 팔리는 SUV 줄게. 그거 만들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거를 GM이 오히려 가르마를 좀 타줬고 네. 좀 고통스럽긴 했지만 좀 잘된 구조조정으로 봐야 되지 않나.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구조조정의 길을 너무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좀 슬픈 뉴스로. 정리해 보자면 이제 우리에게 큰 생채기를 남겼으니 굉장히 고통스럽고 부정적인 뉴스이긴 하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자동차 산업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좀 극명하게 보여줬던 예. 사건으로 꼽아주셨네요. 긍정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긍정은 수소인데 이것도 본인 잘하는 그러니까 제 책 팔려고 네. 책은 이제 탈고를 했고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 수소가 좀 매력적이었던 이유는 정말 다른 건 아니고 우리나라 기술 수준이 세계 최고라는 곳이 몇 군데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반도체라든지 뭐 네. 아까 설명하셨던 그 8만 원짜리 포도라든지 뭐 이 정도가 최고지 나머지는 되게 경쟁 구도로 가고 있단 맞아요. 말이에요. 네. 근데 수소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국가들이 정권이 바뀌면서 대부분 버렸어요. 그거 안 돼. 이렇게 네. 버렸는데 그거를 한 20년을 그냥 주장창 연구를 해가지고 네.
이제 드디어 내연기관과 동등한 수준, 그러니까 10년 16만 킬로의 내구성을 갖춘 차가 나왔고 네. 그거를 계기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다시 한번 이거 드라이브를 걸어보자라고 네. 얘기하고서 수소 산업이 시작된 이후에 최처음으로 양산형 공장 계획이 나왔어요. 현대차가 뭐 한 50만 대 규모, 그리고 연료전지 기준으로 70만 대 정도 캐파로 스택 공장? 네, 스택 공장을 70만 대를 하겠다는 건데 이게 주는 메시지가 되게 커요. 이제 이게 내연기관을 만드는 걸 넘어서 수소연료전지라는 거를 정말 그 뭐 진짜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지만 한 번도 누구도 양산을 하려고 안 했는데 네. 이게 기술이 아니라 실제 양산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사용하게 만들 거고 이거를 실제로 제조하려는 공장을 만들었고 이거는 사실 빼박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지점까지 우리나라 기업이 가 있다. 이거는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봤고요. 그리고 그거를 취재하면서 재밌었던 거는 그 일이 생기고서 바치칸 교제를 듣거나 하시는 분들이 네. 해외에서 막 연락을 주시는 거예요. 아, 혹시 나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요. 예, 제가 이런 정보 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였어요. 그 유럽에서 연료전지에 관심이 많은 사람, 수소에 관심이 많은 국가가 있는데 네. 거기서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수소를 가지고 배를 한다는 거예요. 뭔다고요? 배를 운행한다는 네네. 거죠. 벙커 시유 이런 거 써서 하는데. 그리고 아니 뭐 굳이 아니, 저도 술을 좋아하긴 하지만 네네. 굳이 왜 배를 그 큰 배를 이렇게 그 수소 가지고 하려고 할까? 네. 그리고 뭐 기차 네. 뭐 우리나라 기차 잘 다니잖아요. 근데 굳이 그렇게 수소를 할까 했을 때 그 국가별로 특성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유럽 같은 경우에 내륙의 운하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도시를 지나가는 운하가 있을 때 네. 그 이제 환경 규제가 강화가 되면서 디젤 차가 못 들어가는 도시들이 많이 생겨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서울에 노후 경유차를 들여오지와 마냐 막 이런 거 논쟁이 있잖아요. 네네. 거긴 이미 안 되게 한 데도 있고 안 되기로 예고된 데들이 있어요. 네. 근데 걔네는 물류를 지나가는 배가 도시를 지나가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 지나가는 배는 디젤을 못 쓴다는 거예요. 네네. 이게 그러면은 바꿔야죠. 이거를 배터리로 배를 돌린다? 근데 이거는 조금 무리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배터리 실으면 배 꽉 찰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별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수소가 대안으로 나온 거고 그 시점에 맞춰서 괜찮은 연료전지 회사가 자동차 회사네 뭐 요런 식으로 연결이 좀 되는 거예요. 네. 그 트럭 같은 경우도 이렇게 도시로 들어가야 되는데 경유 트럭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도시 앞에까지만 갔다가 여기서 뭐 들고 나올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안으로서 수소연료전지가 필요한 도시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막연하게 우리나라가 그냥 좀 뭐 쓸데없이 이렇게 오래 연구해갖고 내놓은 게 아니고 전 세계 어딘가에서는 이거에 대한 정말 니즈가 있는 시장들이 생겨나고 있고 네. 그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이고 그리고 여기 딸려 있는 우리나라 협력업체가 굉장히 많다는 거.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 뭐 한 120 몇 개 되는 협력업체들이 붙어 있고 이 사람들이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들이 좀 그 생산이 줄어들면서 망가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제가 이제 자동차 부품 작년에 취재 많이 했었잖아요. 네네. 그때 뭐 최저임금이니 52시간이니 거기서 뭐 정말 그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일을 하지만 그게 아니면 할 곳이 별로 없는 그런 분들이 제조업 현장에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그 기업이 첨단 산업으로 먼저 뛰쳐나가고 그거를 같이 그 이제 제조 협력업체들이 같이 나갈 수 있는 구조의 하나의 어떤 실마리가 되는 케이스가 생겼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요. 그리고 그때 염 기자가 얘기했던 것 중에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석유화하고 이제 배터리 이쪽 있잖아요. 네. 거기에 수출이 되게 많이 늘었다.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었다. 물론 아직까지 이익을 보고 있지는 않지만 이게 우리나라 주력 사업 중에 그 미래지향적인 그 산업이 굉장히 포션을 많이 넓히고 있다. 이게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결국 거기서도 치킨 게임이 일어날 거고 거기서 한번 싸워볼 만한 경쟁력이 있는 무기들이 싹이 자라나고 있다라는 거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로 좀. 자, 오늘 저희가 2018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9년 산업 전망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따로 마련을 하도록 할 테니까요. 또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2018년에 발칙환경대도 참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2019년에도 또 많은 사랑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칙환경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